정월 대보름을 몇 주 앞둔 늦겨울, 토론토 외곽의 작은 타운에 사는 72세의 김은주는 오전 햇살이 부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가는 걸 느끼며 조용히 커피를 내렸다. 커피포트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그 향기가 부엌 전체를 채워나갔다. 은주는 찬장에서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머그잔을 꺼냈다. 파란색 도자기에 월드 베스트 데드라는 영문이 새겨진 그 잔은 이제 그녀의 것이 되어버렸다. 캐나다로 이민 온 지 35년, 남편 정기철과 함께 정착해 작은 농장을 일구며 세 자녀를 키운 그녀는 지금은 남편 없이 홀로 살고 있다. 10년 전 남편이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더 작고 조용한 주택으로 이사했다. 아이들이 자란 4베드룸 농장 주택은 너무 컸고 빈방마다 울리는 발소리가 그녀를 외롭게 만들었다. 지금 사는 집은 2베드룸짜리 작은 단층 집이다. 뒷마당에는 남편이 심었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옮겨 심었고 현관 앞에는 봄이 오면 피어날 수선화 구근들이 땅속에서 잠들어 있다. 은주는 매일 아침 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다. 눈 덮인 뒷마당, 이웃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까마귀떼.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다. 그날은 큰아들 정우진에게 전화가 걸려오는 날이었다. 매달 첫째 주 화요일 우진은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했다. 마치 업무 일정을 처리하듯 정확했다. 은주는 그게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슬펐다. 전화는 의무처럼 느껴졌다. 오전 11시 정각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저예요. 응 우진아. 잘 지내니? 네 엄마. 요즘 회사가 좀 바빠서요. 새로운 프로젝트 따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우진은 캐나다 밴쿠버에서 IT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삶을 사는 사업가다. 직원이 20명쯤 되는 중소기업이지만 최근 몇 년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은주는 아들의 성공이 자랑스러웠지만 그 성공이 자신과의 거리를 멀게 만든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엄마 그런데 이번 설에는 못 갈 것 같아요. 은주는 잠시 숨을 멈췄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다. 왜? 무슨 일 있니? 회사 쪽 클라이언트 미팅이 겹쳐서요. 미국 쪽 바이어들이 그 시기에만 시간이 된대요. 이번 계약 따내면 올해 매출이 확 오를 것 같아서요. 그래 일이 중요하지. 내 아내랑 애들은 잘 있지? 네 잘 있어요. 수아는 중학교 들어가고 지훈이는 이번에 수학 경시대회 나간대요. 그래 잘하네.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라. 네. 엄마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약은 잘 챙겨 드세요. 응 걱정 마. 난 괜찮아. 다음에 여유 있을 때 꼭 갈게요. 그래 건강 챙기고. 통화는 5분도 되지 않아 끝났다. 은주는 전화를 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버렸다. 그녀는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우진의 결혼식 사진, 미선이가 대학을 졸업하던 날, 막내 민재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던 순간. 모두 10년, 15년 전 일들이었다. 그녀의 마음은 왠지 더욱 쓸쓸해졌다. 은주는 부엌 싱크대로 걸어가 식은 커피를 버렸다. 머그잔을 씻으면서 그녀는 남편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여보 아이들은 다 커서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 남편 기철은 늘 현실적인 사람이었다. 감상에 젖는 법이 없었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묵묵히 일했다. 농장 일로 손은 거칠었지만 가끔 은주의 어깨를 다독이는 그 손길은 따뜻했다. 하지만 이렇게 멀어질 줄은 몰랐어. 은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눈발이 다시 흩날리기 시작했다.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두꺼운 카디건을 여미며 거실 소파에 앉았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경제 전망과 날씨 예보를 반복했다. 은주는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침실로 들어갔다. 침대 옆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는 자녀들의 생일, 손주들의 생일, 그리고 특별한 날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다음 주가 설 연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혼자였다. 올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도 괜찮아.
은주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는 수첩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다. 하늘은 회색빛이었고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은 조용했고 그녀는 혼자였다. 부엌 시계가 정오를 알렸다. 은주는 점심을 준비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 된장, 그리고 며칠 전에 만들어둔 나물이 있었다. 그녀는 혼자 먹을 밥 한 공기를 짓기 시작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에 울렸다. 혼자라는 것. 그것이 그녀의 현실이었다. 우진과의 통화를 끝낸 지 이틀이 지났다. 은주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딸 미선의 얼굴이 떠올랐다. 세 자녀 중 유일한 딸. 어릴 적 미선은 엄마 치마폭에 매달려 다니던 아이였다.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가고 부엌에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며 졸랐던 그 아이가 이제는 프리랜서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되어 몬트리올에 살고 있었다. 은주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미선의 번호를 찾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3번, 4번. 받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5번째 신호음 끝에 미선이 전화를 받았다. 엄마? 목소리에 약간의 긴장감이 묻어났다. 아니, 어쩌면 귀찮음이었을지도 몰랐다. 응, 미선아. 바쁘니? 지금 클라이언트 미팅 준비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애들은 잘 지내지? 네, 잘 지내요. 서준이는 학원 끝나고 방금 들어왔고 연아는 친구네 집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미선은 고등학생 2 자녀를 두고 있는 워킹맘이다. 남편은 몬트리올에서 회계사로 일하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가정이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그 안정 속에 딸이 얼마나 바쁘게, 아니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미선아, 이번 설에 내려올 수 있겠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주는 딸이 변명을 준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엄마, 이번 설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 무슨 일 있어? 애들 학원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요. 서준이는 수능 준비반 들어가서 겨울방학 내내 수업이 있고 연아는 프랑스어 집중반에 등록했어요. 여기는 프랑스어 못하면 취업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설인데. 하루만이라도. 그리고 엄마, 저도 클라이언트 미팅이 있어요. 새로 들어온 프로젝트가 큰 건데 설 연휴 직후에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준비를 해야 해요. 이번 건 놓치면 안 돼요. 은주는 한숨을 삼켰다. 딸의 목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졌다. 그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거절을 위한 포장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알았어. 그럼 바쁘면 어쩔 수 없지. 사진이라도 보내줘. 손주들 보고 싶으니까. 네, 엄마. 나중에 보낼게요. 지금 진짜 바빠서 이만 끊을게요. 그래, 알았어. 건강 챙기고. 엄마도요. 통화는 3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다. 은주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거실로 걸어갔다. TV 캐비닛 서랍을 열어 오래된 가족 앨범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표지를 손으로 쓸어내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다. 미선이 5살 때 찍은 사진. 농장 앞에서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은주는 그때를 기억했다. 남편이 중고로 산 카메라로 찍은 첫 가족 사진이었다. 미선은 그날 아침 엄마가 빗질해준 머리가 예쁘다며 하루 종일 거울을 들여다봤다. 페이지를 넘기니 미선의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 나왔다. 학사모를 쓰고 졸업장을 든 미선 옆에서 은주와 남편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그때 미선은 엄마에게 말했었다. 엄마, 나중에 내가 크면 엄마한테 큰 집 사드릴게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 은주는 씁쓸하게 미소 지으며 앨범을 덮었다. 딸의 가족은 작년 추석 이후로 한 번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다. 아니, 정확히는 2년 전 크리스마스가 마지막이었다. 그때도 하루 묵지 않고 당일치기로 다녀갔다. 서둘러 저녁을 먹고는 몬트리올로 돌아가야 한다며 차에 올랐다. 손주들은 졸린 눈으로 뒷좌석에 앉아 있었고 미선은 운전하는 남편 옆에서 핸드폰만 들여다봤다.
언제부터인가 가족의 방문은 더디고 메시지는 단절되었다. 은주가 먼저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은 늦게 왔다. 때로는 아예 답이 없었다. 읽음 표시만 떠있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면서 은주는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했다. 너무 자주 연락했나? 너무 많이 물었나? 너무 간섭했나?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잘못은 없었다. 그저 세상이 바쁘게 돌아가고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 매몰되어 갈 뿐이었다. 그녀는 점점 가족의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은주는 부엌으로 돌아가 찻주전자에 물을 끓였다. 허브차 티백을 컵에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녀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봤다. 이웃집 아이들이 눈사람을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도 저렇게 애들이랑 놀아줬는데. 은주는 혼잣말을 했다. 미선이 어렸을 때 겨울이면 뒷마당에서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다. 당근으로 코를 만들고 석탄으로 눈과 입을 그렸다. 미선은 자기 목도리를 눈사람에게 둘러주며 이제 안 추울 거야 라고 말했었다. 은주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몸을 데웠다. 하지만 마음까지 데워지지는 않았다. 앨범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미선이에게도 미선이만의 삶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그 생각이 위로가 되지는 않았다. 은주는 소파에 앉아 허브차를 다 마셨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하루는 아직 반이나 남아 있었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텔레비전을 켜봤지만 재미있는 프로그램은 없었다. 책을 읽으려 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결국 은주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녀는 막내 아들 민재를 떠올렸다. 민재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언제 마지막으로 통화했더라? 한 달쯤 전이었을까? 그녀는 눈을 감았다. 어쩌면 잠이 이 여전함을 채워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으며. 설 연휴 전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 반이었다. 다시 잠들려 했지만 마음이 뒤숭숭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거리는 고요했다. 커피를 내리며 은주는 달력을 바라봤다. 내일이면 설이다. 큰아들은 오지 않는다고 했고 딸도 바쁘다고 했다. 막내 민재는 이만 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이후로 연락이 없었다. 그날의 통화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엄마 이번에 정말 좋은 기회가 있어. 비트코인 말고 새로 뜨는 알트코인인데 지금 들어가면 대박이야. 민재야 엄마가 그런 거 어떻게 알아? 너도 지난번에 손해봤잖니. 그건 타이밍을 잘못 잡아서 그래. 이번엔 다르다니까. 시드머니만 있으면 돼. 이만 불만 빌려줘. 민재야 있는 돈은 다 생활비로 쓰고 있어. 엄마도 주택연금 받아서 사는데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해. A 집도 있으면서. 은행에서 빌리면 되잖아. 은주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민재는 그 이후로 전화를 거의 하지 않았다.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연락이 없었다. 은주는 자신이 너무 냉정했나 싶어 후회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커피를 마시며 은주는 갑작스러운 결심을 했다. 누구 하나 오지 않는다면 자신이 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 밴쿠버로 가자. 우진이를 깜짝 놀래켜주자. 어쩌면 아들이 바빠서 초대를 못한 것일지도 모른다. 직접 가면 반가워할 것이다. 은주는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샤워를 하고 간단하게 화장을 했다. 옷장에서 갈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사준 코트였다. 이 색깔이 당신한테 잘 어울려라고 말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작은 캐리어에 옷가지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겼다. 손주들에게 줄 용돈 봉투도 준비했다. 우진이네 가족이 좋아할 만한 한국 과자도 가방에 넣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은주는 거울을 봤다. 72세의 할머니가 아니라 아들을 만나러 가는 엄마의 얼굴이었다. 오전 8시에 은주는 집을 나섰다. 택시를 불러 토론토 시내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눈 덮인 거리가 지나갔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터미널에 도착한 은주는 매표소로 갔다. 밴쿠버행 표 한 장 주세요. 오전 9시 토론토에서 밴쿠버 직행 버스는 매진입니다. 오후 3시에 있는 표 하나 남았어요. 그럼 그걸로 주세요. 은주는 표를 끊고 대합실 의자에 앉았다. 주변에는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로 붐볐다.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갔고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들이 배낭을 메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가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다. 모두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고 있었다. 은주는 핸드폰을 꺼내 우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고민했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깜짝 선물이어야 한다. 예고하면 우진이 말릴지도 모른다. 그녀는 핸드폰을 다시 가방에 넣었다.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오후 3시가 되었다. 은주는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버스가 출발하자 토론토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물러갔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우진의 얼굴을 상상했다. 깜짝 놀랄 아들의 표정, 손주들이 달려와 안기는 모습, 며느리가 준비할 저녁 식사. 버스는 하이웨이를 달렸다. 캐나다의 광활한 대지가 끝없이 펼쳐졌다. 설원 침엽스림 그리고 가끔 보이는 작은 마을들. 은주는 이 여정이 끝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믿었다. 가족은 다시 가까워질 것이고 명절은 다시 따뜻해질 것이다. 밤이 되어 버스는 휴게소에 정차했다. 은주는 내려서 화장실을 다녀오고 자판기에서 따뜻한 차를 뽑았다. 주변 승객들도 다리를 풀고 간식을 사 먹었다. 한 젊은 여성이 은주에게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밴쿠버요. 아들 보러 가요. 아, 좋으시겠어요. 가족 만나러 가시는구나. 네, 설이니까요. 그 말을 하면서 은주는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다. 깊은 밤 대부분의 승객들이 잠들었다. 은주도 눈을 감았지만 설렘과 긴장 때문에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어둠만이 흘러갔다. 다음날 오후 버스는 마침내 밴쿠버에 도착했다. 은주는 뻐근한 몸을 이끌고 버스에서 내렸다. 밴쿠버의 공기는 토론토와 달랐다. 조금 더 습했고 바다 냄새가 섞여 있었다. 터미널 밖으로 나온 은주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제는 전화를 걸어야 했다. 손가락이 떨렸다. 우진의 번호를 누르고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우진아,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지금 밴쿠버에 왔다. 보고 싶어서 왔어.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긴 침묵이었다. 엄마, 갑자기 왜 밴쿠버에 오셨어요?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보고 싶어서 왔다. 얼굴 한번 보고 가려고. 어머니, 지금 집에 손님도 있고 좀 곤란한데요. 다음엔 미리 말씀하시고 오세요. 그 말에 은주의 심장은 서서히 얼어붙는 듯 했다. 손에 든 핸드폰이 무겁게 느껴졌다. 주변의 소음들이 멀어지고 세상이 조용해졌다.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엄마. 정말 타이밍이 안 좋아서요. 괜찮아. 엄마가 미리 말했어야지. 통화를 끊고 은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긴 여정 끝에 도착한 곳에서 그녀는 환영받지 못했다. 은주는 밴쿠버 다운타운의 작은 모텔을 찾았다. 프론트 데스크의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웃으며 방 열쇠를 건넸다. 2층 구석방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 냄새와 세제 향이 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다. 은주는 캐리어를 침대 옆에 내려놓고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밴쿠버의 거리가 내려다 보였다. 네온 사인이 깜박이고 사람들은 저녁 식사를 하러 식당으로 들어갔다. 가족 단위로 연인들끼리 친구들과 함께. 모두가 누군가와 함께였다. 그녀는 침대에 앉았다. 몸은 긴 버스 여행으로 피곤했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우진에게 다시 전화할까 생각했지만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당혹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손님도 있고 좀 곤란한데요. 손님. 엄마는 손님보다 못한 존재인가. 은주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날 밤 은주는 모텔 근처 한 식당에서 혼자 저녁을 먹었다. 김치찌개와 밥 한 공기. 식당 안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명절 음식을 나누고 있었다.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떡을 건네는 모습이 보였다. 은주는 고개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은주는 일찍 모텔을 나섰다. 밴쿠버를 구경이라도 하고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스탠리 파크를 걷고 그랜빌 아일랜드의 공예품 가게들을 둘러봤다. 바닷가에 앉아 갈매기들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바라봤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어 은주는 버스 터미널로 향했다. 토론토행 버스표를 끊고 긴 여정을 다시 시작했다. 올 때와 같은 길이었지만 풍경은 달라 보였다. 모든 것이 더 춥고 더 멀고 더 외로워 보였다. 이틀 후 은주는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냉기가 그녀를 맞았다. 난방을 꺼두고 나온 탓이었다. 그녀는 캐리어를 거실에 내려놓고 보일러를 켰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다. 아니, 달라진 건 집이 아니라 그녀 자신이었다. 은주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을 대충 먹고 TV를 켜두고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자식들에게서 연락은 없었다. 밴쿠버에 다녀온 것을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았다. 일주일쯤 지났을까. 은주는 우편함에서 금융기관의 안내 편지를 발견했다. 시니어를 위한 재정상담 무료 세미나라는 제목이었다. 그녀는 별 생각 없이 그 편지를 들고 집으로 들어왔다. 저녁을 먹으며 다시 편지를 펼쳐 읽었다. 다음 날 은주는 그 금융기관을 방문했다. 깔끔한 사무실에서 40대로 보이는 여성 상담사가 그녀를 맞았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노후 생활에 대해 상담받고 싶어서요. 상담사는 은주의 재정 상황을 꼼꼼히 물었다. 집은 있는지, 연금은 얼마나 받는지, 저축은 얼마나 있는지.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버스 모기지라고도 하죠.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 금액을 연금처럼 받으실 수 있어요. 그게 뭔가요? 집을 팔지 않고도 집의 가치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 계실 수 있고 매달 안정적인 수입이 생기죠. 대신 뭘 잃는 건가요? 나중에 집을 상속할 때 그만큼 가치가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어르신의 생활이 먼저 아닐까요? 은주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상담사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자녀분들과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식들이. 은주는 말을 멈췄다. 자식들. 밴쿠버에서의 거절이 떠올랐다. 바쁘다는 딸의 목소리. 돈을 요구하던 막내의 얼굴. 아니에요. 제가 결정할게요. 자료를 좀 주세요. 집으로 돌아온 은주는 며칠 동안 자료를 읽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고민했다. 자식들이 상속받을 재산이 줄어든다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민재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그녀는 밴쿠버에서 느낀 감정을 기억했다. 자식들은 더 이상 그녀의 일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2주 후 은주는 다시 금융기관을 찾았다. 신청하겠습니다. 서류 작업은 복잡했다. 감정평가를 받고 법률 자문을 받고 여러 서류에 서명했다. 한 달 후 첫 번째 주택연금이 그녀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금액을 확인한 은주는 한숨을 쉬었다. 안도감이었을까 아니면 죄책감이었을까. 그로부터 몇 주 후 정민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랜만에 연락이었다. 엄마, 나 민재야. 응, 잘 지내니? 엄마, 집에 담보 설정이 돼 있던데. 무슨 일이야?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민재가 어떻게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아마도 재산 관련 서류를 확인했거나 누군가에게 들었을 것이다. 주택연금을 받기로 했어. 주택연금. 그럼 나중에 집값이 다 깎이잖아요. 왜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걸 해요? 민재야, 이건 엄마 집이고 엄마가 결정할 일이야.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상속받을, 너희가 상속받을 거라고.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엄마가 엄마 인생을 위해 결정한 일이야. 이젠 스스로 살아갈 준비가 필요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민재야 너희는 각자 바쁘게 살고 있잖니. 엄마도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전화기 너머로 그의 당황한 숨소리가 들렸다. 다음에 얘기해요 엄마. 그래 건강 챙기고. 전화는 길지 않게 끝났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눈이 녹고 땅이 드러나고 새싹이 돋아날 시간이었다. 그녀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다. 자식들의 승인이나 이해 없이도. 혼자서도. 설이 다시 돌아왔다. 1년이 흘렀다. 은주의 집에는 여전히 조용했다. 차이가 있다면 이번엔 그녀의 마음이 달랐다는 것이다. 설 전날 밤 은주는 부엌에서 혼자 떡국을 끓였다. 작은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어 육수를 우려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익숙한 명절 음식 냄새가 집안을 채웠다. 예전 같았으면 큰 냄비에 온 가족 몫을 끓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 먹을 만큼만 준비했다. 떡국 한 그릇을 상에 차려놓고 은주는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이며 떨어졌다. 아름다운 광경이었다. 혼자 보기에는 아까운 풍경이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와 나누지 못하는 것에 슬퍼하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은주는 지난 1년을 되돌아봤다. 주택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그녀의 삶은 조금씩 변화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다. 자식들의 유산을 줄였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옅어졌다. 매달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그녀에게 자유를 주었다. 더 이상 생활비를 아끼느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됐다. 가끔 좋아하는 책을 사고 동네 카페에서 라떼를 마시고 장을 볼 때도 가격표를 세세히 확인하지 않아도 됐다. 가장 큰 변화는 동네 노인센터에 등록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할 것 같았다. 하지만 첫 요가 수업에 참여한 날 그녀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만났다. 저도 혼자 살아요. 남편은 5년 전에 떠났죠. 60대 후반의 여성 메리가 말했다. 요가 수업 후 차를 마시며 나눈 대화였다. 자식들은요? 2 있어요. 하나는 캘거리, 하나는 몬트리올. 1년에 한두 번 보면 다행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요. 혼자 집에 있으면 답답해서.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이 됐다. 메리뿐만 아니라 센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다. 혼자 사는 노인들, 자식들과 멀어진 사람들,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사람들. 은주는 점차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요가 외에도 수채화 교실, 독서 모임, 그리고 가끔 있는 나들이 행사. 지난달에는 센터 사람들과 함께 나이아가라 폭포에 다녀왔다. 버스 안에서 웃고 떠들며 간식을 나눠 먹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소속감이었다. 설날 아침 은주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기다리는 사람도 맞이할 손님도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앉아 책을 펼쳤다. 책은 독서 모임에서 추천받은 소설이었다. 책을 읽다가 문득 핸드폰이 울렸다. 은주는 놀라서 핸드폰을 들었다. 미선이었다. 엄마 설 잘 보내고 계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엄마 혼자인데 괜찮으세요? 괜찮아. 걱정 마. 미안해요, 엄마. 이번에도 못 가서. 아니야, 괜찮다니까. 너희들도 바쁜데 무슨. 짧은 통화였지만 은주는 더 이상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았다. 유명 감사하고 오지 않아도 괜찮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오후에는 라디오를 켜두고 뜨개질을 했다. 메리에게 줄 목도리를 만들고 있었다. 메리는 지난주 감기에 걸려 센터에 나오지 못했다. 은주는 다음 주에 만나면 이 목도리를 선물할 생각이었다. 저녁이 되어 은주는 간단하게 식사를 준비했다. 나물 몇 가지와 생선구이.
혼자 먹기에 적당한 양이었다. 식사를 하며 그녀는 TV를 켰다.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었다. 웃음소리, 가족들의 모습, 따뜻한 장면들. 예전 같았으면 부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저 프로그램일 뿐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은주는 거실 소파에 앉아 달력을 펼쳤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요가 수업이 있고 목요일에는 독서 모임, 다음 달 초에는 센터에서 주관하는 미술관 나들이가 예정되어 있었다. 달력은 빼곡했다. 더 이상 빈칸으로 가득하지 않았다. 그녀는 달력을 넘기며 중얼거렸다. 그래, 나도 이제 나를 돌볼 시간이야. 이 말은 이제 단순한 자기 위안이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은주는 72세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자식들의 승인 없이, 누군가의 허락 없이 스스로의 선택으로. 밤이 깊어갔다. 은주는 침실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가 두렵지 않았다. 외롭지도 않았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은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남편이 들을 리 없었지만 말하고 싶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혼자서도 괜찮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니었다. 평화였다. 은주는 눈을 감았다. 내일도 그녀의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하루가. 설 연휴가 끝나고 일주일 후 은주는 노인센터로 향했다. 입구에서 메리가 그녀를 맞았다. 은주 씨, 오랜만이에요. 감기는 다 나았어요. 네, 덕분에요. 이제 괜찮아요. 이거 당신 주려고 만든 거예요. 은주는 가방에서 목도리를 꺼내 메리에게 건넸다. 메리의 눈이 반짝였다. 세상에,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은주 씨.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센터 안으로 들어갔다. 따뜻한 실내, 익숙한 얼굴들, 그리고 함께 나눌 시간. 은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가족은 아니지만 함께할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은주의 새로운 설레임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